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웃으며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뚱한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는데 들은 채만 채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 마주한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 친절을 권리인 양 착각하며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본성이 못된 사람들,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위치가 확인된다고 믿는 비뚤어진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착해 빠져서 그런 걸까?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때 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며 이불을 걷어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아직 그들을 다루는 단단한 마음의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무례한 사람을 단숨에 제압하고 나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험난한 정치 싸움과 자신을 모함하는 수많은 적들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편지와 글들을 통해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배워볼 것입니다. 첫째,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인의 눈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간파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지키는 수수의 태도입니다. 나의 존엄성을 내 스스로 지킬 때 남들도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셋째, 무거운 침묵인 중후의 힘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무서운 침묵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기술입니다. 넷째, 마지막 한 방인 일침의 말입니다. 예의를 갖추되 뼈를 때리는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싹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비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김대리의 이야기입니다. 김대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입니다. 거절도 잘 못하고 항상 웃으며 남의 부탁을 들어주곤 했죠. 그런데 옆 부서의 박 과장은 유독 김대리에게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다가도 김대리만 보면 반말을 찍찍 내뱉고 김대리는 착해서 참 좋아. 이런 자빌은 김대리가 딱이지. 라며 교묘하게 무시하는 말을 일삼았습니다. 김대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혹시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 과장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는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조차 김대리의 의견을 대놓고 묵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대리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은 나한테만 이럴까? 여러분이 만약 김대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김대리처럼 마음 아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통쾌하고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인, 즉 상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바탕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인배는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고 군자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어 함께 성장하려 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소인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하는 일이 잘 안 되나 봐.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과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또는 식당 종업원이나 택배 기사님에게 유독 까칠하고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돈을 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존감이 낮기에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몰락한 양반이라며 선생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선생의 학식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등감이라는 뿌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그 사람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구나. 얼마나 내면이 가난하면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빛난다고 착각할까. 이렇게 상대를 간파하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짖는 개를 보고 왜 나한테 짖지? 라며 서운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개는 짖는 것이 본성이고 소인배는 무례한 것이 본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여러분의 가치와는 하등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지인의 눈을 갖게 되면 상대의 무례한 말은 나를 찌르는 화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와 허공으로 흩어지는 악취나는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이 무서운 것은 그 발톱 때문이 아니라 그 눈빛의 서린 기계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거친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나약함을 보라. 이 통찰이 바로 우리가 무례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수, 즉 나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방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품격과 존엄을 외부의 자극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무례하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참으며 속으로 사깁니다. 똑같이 화를 내면 나 또한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참기만 하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며 수수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수술한 나의 마음을 거울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비추지만 그 사물이 사라지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더러운 오물이 앞에 있어도 거울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욕을 하면 그 욕설은 상대의 입에서 나온 오물일 뿐 내 마음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친척이 있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그 회사 월급은 얼마나 되니? 누구네 집 아들은 이번에 집을 샀다더라. 이런 무례한 비교와 질문 공세에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고모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소리치거나 반대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상대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수수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에 동요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나의 호흡을 가다듬고 어깨를 펴고 나의 존재가 당신의 말 몇 마디에 흔들리지 않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처음에는 죄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주막집 할머니조차 방을 내어주기를 꺼려했죠. 하지만 선생은 비굴하게 사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루 한편에 자리를 잡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일과를 흐트러짐 없이 지켜나갔습니다.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점차 선생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끼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수의 힘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가장 좋은 복수는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당당하고 더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나의 불행과 당황함인데 내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채 평온하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3초 정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대의 미간이나 콧잔 등을 부드럽게 응시하십시오. 눈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적인 눈빛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만 동요하지 않는다는 고요한 관찰자의 눈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나는 나다. 당신의 말은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나를 지키는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성벽을 높고 튼튼하게 쌓으십시오. 그 성벽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하며 그 어떤 무례한 화살도 성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중우, 즉 무겁고 두터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지만 바위처럼 무거운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킵니다.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침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으뜸가는 덕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을 자신의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때 같이 말을 섞으며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당한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지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런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너무 빨리, 너무 가볍게 대답하면 상사는 이 녀석은 영혼 없이 대답만 하는군이라며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라고 맞받아치면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후한 침묵입니다. 상대의 폭언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 몇 초의 정적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압박감을 줍니다.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너무 심했나?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말이 없는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자신을 비난하는 상소문이 조정에 올라올 때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짓은 말이 많지만 진실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거짓을 떠들던 사람들의 말은 모순이 드러나 자멸했고 선생의 침묵은 묵직한 진심으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험담했다는 소리가 들려와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중한 태도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험담을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점잖은 사람을 욕하다니 욕한 사람이 이상한 거 아냐? 라고 말이죠. 또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속도를 늦추십시오. 흥분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말이 빨라집니다. 반면 낮고 느린 목소리는 권위와 신뢰를 줍니다. 무례한 사람이 비아냥거릴 때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말하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리듬을 끊어서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경박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입을 열 때는 신중을 기하라. 가벼운 말은 재앙을 부르고 무거운 침묵은 존경을 부른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무겁게 닫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감은 태산처럼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감 앞에서 가벼운 무례함은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네 번째 원칙이자 오늘의 핵심, 바로 일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인, 수수, 중우의 태도로 바탕을 깔았다면 이제는 상황을 종결짓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섞지 않고 팩트와 본질을 찌르는 우아한 반격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본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 수호지심 같은 양심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무례한 사람일지라도 그 깊은 내면에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숨겨진 양심을 찔러서 깨워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이 선을 넘는 발언을 했을 때 화내거나 따지는 대신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담긴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조금 더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 변형하자면 지금 하신 말씀, 정말로 제게 하시고 싶었던 진심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들이 왜 강력할까요? 첫째,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격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상대는 내가 뭘? 하고 반발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멍해집니다. 내 인격이 어떻길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제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점잖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둘째, 진심을 묻는 질문은 상대의 가면을 벗깁니다. 대부분의 무례함은 장난을 가장하거나 실수를 가장하여 나옵니다. 농담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그게 진심입니까? 라고 물으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진심이다라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취업 준비 중인 조카에게 삼촌이 훈수를 둡니다. 야, 너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을래? 요즘 애들은 정신머리가 썩었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조카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여러분이 조카를 대신해서 혹은 여러분이 그 조카라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삼촌, 평소에 조카들 아끼시는 거 아는데 방금 그 말씀은 삼촌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삼촌을 존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예의를 갖춰 존경이라는 단어까지 썼지만 그 안에는 네가 존경받을 행동을 해라라는 뼈 있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삼촌은 머쓱해하며 아, 내가 말이 좀 심했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데 손님이 반말을 하며 하대합니다. 야, 이거 가져와. 그때 웃음기를 거두고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고객님, 저는 고객님께 최선의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저에게 그에 맞는 예의를 보여주신다면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래를 제한하는 화법입니다. 네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나도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주 우아하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백성을 대할 때 위엄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위엄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명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은 나는 함부로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자의식입니다. 이 자의식이 바로 서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말, 방금 그 말 되게 무례하게 들리는데 제가 오해한 건가요? 이런 식의 되묻기 화법도 아주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씹어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뱉은 말이 얼마나 맛있고 역겨운지 스스로 맛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인.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열등감과 부족한 인격에서 나온 것임을 간파하십시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연민의 눈으로 그 바닥난 인성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수수. 외부의 자극에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십시오.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 하며 나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이자 복수입니다. 셋째, 중후. 가벼운 말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무거운 침묵으로 상대를 압도하십시오. 말을 아끼고 톤을 낮추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만드십시오. 넷째, 일침. 결정적인 순간 예의를 갖추되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그 말씀,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심입니까? 이 말들은 상대의 양심을 찌르고 무례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아꼈던 시간들, 유배지에서의 하루하루도 선생에게는 소중한 생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스쳐 지나가는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고 나의 하루를 망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똥을 치워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놓인 불쾌한 장애물들을 치우는 튼튼한 빗자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개과천선시킬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쾌적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귀한 정원과 같습니다. 그 정원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기에도 공간이 부족한데 왜 남이 던진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제 그 쓰레기를 단호하게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신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남긴 듯한 마음의 소리를 전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당당하고 굳세게.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인간관계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품격 있고 평온한 지혜로 가득 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